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현석 이사님이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쪽 핀란드에 대한 어떤 사례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제가 이제 핀란드에 온 지 이제 8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세 군데 회사에서 핀란드에서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점과 방금 질문창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러한 대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런 사례들을 사실 제가 뽑은 게 정확히 그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떤 식의 밸류를 딜리버리 했는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채팅창에 잠깐 올라온 그 1인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 사례도 사실 제가 설명할 부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답변식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도착한 게 2013년, 2014년 이즈음이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미국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몬트리올,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대도시에서 사실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부 다 외국 회사였고요. 핀란드에 온 이유는 사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단어보다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여기가 살기가 좋고 가족한테 좋다 뭐 이런 사실 관점에서 왔는데요. 예, 저는 처음에 로비오라는 회사에 이제 쪽에 를 했습니다. 로비오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된 경우인데요. 로비오가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1년에서 12년에 앵그리버드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14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면서 어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어떤 대규모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고로 핀란드에서는 이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만약에 회사의 규모가 500명 이상이면 굉장히 큰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이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2014년 로비오의 매니지먼트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이 로비오라는 회사의 롤 모델이 디즈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앵그리버드라는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로 시작한 회사가 롤 모델을 디즈니로 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하우스 디파트먼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믹, 영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국과 연계해서 씬파크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식 사업,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이제 파제르 같은 핀란드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해태나 농심 같은 이런 업체에 브랜드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까지 17개의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를 했고 그만큼 회사에 대한 값어치도 높아졌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디비전들이었고요. 로비오가 가장 잘하는 것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이 2014년부터 이 3년 동안이 어떤 트랜지션 기간이었고요. 기존의 굉장히 올드한 기술력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나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예전에 그러니까 노키아가 굉장히 잘 되다가 저무는 시대의 노키아 미들 매니저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로비오의 매니저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레가시와 노키아 컬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사실 나빴던 건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런 애자일,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 팀에게 많은 자율성과 어토노미를 주는 이러한 프로세스 전환이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들 매니지먼트 컬처를 없애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고요. 핀란드 자체가 탑다운이란 문화는 없지만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 자체가 앵그리버드에 기반이 된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탑다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00명 이상, 제 기억에는 8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이 한 회사에 있었고요. 핀란드의 규모로 볼 때 이 800명의 개발자들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큰 기업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현재 로비오는 이 성공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습득하고 풀 에자일 컴퍼니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17개의 모든 부서에 신경을 쓰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부서를 통폐합해서 가장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가장 수익성이 나는, 그 다음에 가장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커스터머가 원하는 것을 딜리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을 남겼고요. 그래서 게임이 중심이 된, 게임 디파트먼트가 중심이 된 그룹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디시전 메이킹,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어떤 것을 만들지 결정을 하는 이 모든 파워를 각각의 프로덕트 팀한테 분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로비오를 가면은
미들 매니지먼트나 CEO라든지 이 위에 어떤 탑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래티지를 결정을 하지만 실제 프로덕트를 실행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이밸루에이션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프로덕트 팀의 권한이 일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부터 AI와 머신러닝 기술 쪽을 게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같이 인터그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숫자는 예전 800명이 넘는 숫자의 절반 이하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코어 멤버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코어 멤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로비오에서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굉장히 큰 미국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핀란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EA라는 그룹은 중국에서의 어떤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크기 전에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었고 지금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이 게임 쪽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탑3 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룹이고요. 몇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이쪽의 포커스는 뭔가 하면 엑스큐션, 즉 딜리버리를 빨리빨리 하는 어떤 전형적인 탑다운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EA 헬싱키라는 EA 헬싱키 브랜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추진을 할 때도 이 본사에서 내려온 어떤 협력이 뭐였냐면은 원한다면 돈으로 회사들을 사라. 그래서 그 회사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라. 사실 이게 회사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집중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MVP, 즉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에 집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많이 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디지털 유통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바일 시대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2016년에 조인했던 EA 헬싱키에서는 사실 엑스큐션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밸류 오버 엑스큐션이라고 현재 플레이어가 혹은 커스터머가 원하는 실제 가치가 무엇일까에 중심을 두고요. 많은 것들을 엑스큐션하고 딜리버리하는 것은 사실 프라이어티가 아니었고요. 우선사항이 아니었고 더 많은 밸류를 유저들한테 딜리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트랙20 스튜디오는 가장 멤버가 많을 때도 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미국 본사의 팀이 150명에서 200명, 심지어는 400, 500명,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일했던 유비소프트의 비슷한 게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팀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EA 헬싱키에서는 약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같은 퍼포먼스를 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이 작아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익스터널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필요했던 아트나 비주얼 리소싱 같은 경우에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아트 매니저나 다이렉터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다른 나라, 다른 유럽에 있는 스튜디오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아트 리소스나 QA 리소스 이런 리소스들을 콜라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잘 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루크레티브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보다는 저희는 항상 미니멈 러버블 프로덕트, 즉 프로덕트를 처음으로 내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거치더라도 바이어블한 것을 내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러브할 수 있는 러버블한 프로덕트를 내자가 어떤 이 스튜디오 차원에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EA 헬싱키 스튜디오는 모든 EA의 그러니까 내부 모바일 스튜디오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인원으로 보면 가장 적었었고,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로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EA 그룹 차원에서 저희에게 모든 파워와 모든 디시전 메이킹 그런 오서리티를 줌으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와 좋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슈퍼셀이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혹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키아 모바일 이후에 핀란드의 가장 아이콘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모델 기업으로 꼽히는 게 슈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모바일 게임을 만들지만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오픈 이노베이션과 에자일, 그다음에 스크럼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원탑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18과 15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쓴 이유는 이 회사에서 인원 감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충분히 개발에서부터 프로덕트를 서비스하고 실제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원이 각 팀에서 물론 팀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프로덕트를 뽑아볼 때 18에서 20명입니다. 근데 이러한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실제 밸류를 딜리버리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EA 그룹 차원이나 제가 예전에 다녔던 유비소프트 혹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서는 적어도 100명 이상, 150명에서 2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500명, 1000명 이상의 인원으로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슈퍼셀의 모델에서 굉장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셀은 말 그대로 셀 단위의 팀이 모든 결정권을 갖습니다. 여기에 CEO인 일카라는 분은 가장 초기 프로덕트 관계에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거 좋아 보이네? 아니면 안 좋아 보이네? 이런 딱 하나의 피드백만 주고요. 모든 팀들이 자기가 가진 컬처와 이런 애자일 기반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 컬처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이 프로덕트를 계속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도 이 셀 단위의 프로덕트 팀에서 모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지는 제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어디를 통해서 드릴 거냐면은 바로 이 다음 예에서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미국의 디지털 초콜릿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모바일 프렌들리 컴퍼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컴퍼니에서 헬싱키에 작은 스튜디오 문을 엽니다. 그래서 디지털 초콜릿의 헬싱키 스튜디오가 2004년에 문을 열고요. 2010년에서 2011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딜리버리를 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많은 개발자들이 말하듯이 실패한 어떤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두 개의 스튜디오를 태동시키는데요. 이 디지털 초콜릿의 헬싱키 스튜디오의 절반의 인원이 나가서 파운딩한 것이 슈퍼셀이고 2011년에 나머지 절반의 인원이 EA라는 그룹과 얘기해서 만든 스튜디오가 EA 헬싱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인원이 같은 방식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회사가 굉장히 큰 오픈 이노베이션에 아주 큰 모범사례로 남고 있고 슈퍼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 핀란드 노르딕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때 아이콘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같은 인원과 같은 기술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미국적인 탑다운 방식에서 이 노르딕 이노베이션, 이 노르딕 오픈 컬처를 바탕으로 한 노르딕 오픈 이노베이션과 노르딕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컬처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뿌리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컬처와 마인드셋입니다. 많이들 이 애자일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은 스크럼 프로세스 이것을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프로세스는 일종의 툴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리버리할 골을 어치브할 수 있는 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왜 노르딕 컨트리, 특히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일단 사회 전반에 깔린 이 컬처와 마인드셋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절실한 것들이 사실 밑바탕에서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첨부한 사진은 IGDA라고 핀란드에 있는 모든 게임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모여서 모든 데이터와 모든 진행 과정과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자리이고요. 이 스폰서를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스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 나라 단위에서 헬싱키 단위에서. 그래서 헬싱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IGDA라는 이런 행사들이 계속 도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곳에 가면 모든 데이터와 예를 들어 슈퍼셀에서 어떻게 라이브 서비스를 특정 프로덕트의 라이브 서비스를 잘 돌릴 수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론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데이터와 전반적인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해서 얘기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하지만 이 컬처와 마인드셋 체인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그런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로비오의 예와 EA의 헬싱키 브랜치, 그 다음에 슈퍼셀 이런 세 가지 굉장히 아이코닉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혹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항상 딜리버리에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스케일로 딜리버리 할지. 하지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회사나 혹은 저희 팀에 강조하는 거는 이 노르딕 컬처를 바탕으로 한 밸류 딜리버리 컬처고요. 엑스큐션보다는 밸류 딜리버리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것은 아까 최현석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터머가 중심이 된 밸류를 찾아내고 그 밸류를 커스터머를 위해서 딜리버리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컬처와 마인드셋 체인지가 이 모든 오픈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프로세스나 테크놀로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컬처와 마인드셋 체인지고요. 이 노르딕 스타일의 이 북유럽 스타일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런 컬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일 때 기술적인 것이나 프로세스 면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컬처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각자 자신들이 필요하신 각자 다른 분들 각각의 회사들이 필요하신 대로의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온 임플레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아마 다음 세션에서 저희 김진석 대표님이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쉬지도 않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민우 이사님 그 Q&A 지금 이민우 이사님 또는 최양석 이사님, 김진석 대표님 모두 다 같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핀란드를 통해 투자나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은데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나 특히 국내 핀란드입니다. 현지 핀란드 스타트업. 예. 그래서 제가 한국하고 핀란드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게 2019년부터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핀란드에서 원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국제적인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컬처와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벤치마킹하고 협업하고 싶어하고 이 두 가지의 니즈가 있고요. 여기 질문하신 대로 국내 스타트업, 특히 1인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핀란드를 통해서 투자나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 실제 사례들은 아직 결과적으로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작년 11월, 12월에 가셨고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제가 알기로 3월, 4월에도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1인 혹은 소규모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핀란드에 와서 인큐베이팅을 되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현지 기업, 현지 스타트업과 콜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 제로원 같은 곳에 직접 입주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이사님께서 이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핀란드의 그런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핀란드 스타트업과 이제 비즈니스 핀란드의 그런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 스타트업들, 그래서 핀란드 스타트업이라면 외국인이 핀란드에 와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전부 포함입니다. 동등하게 이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핀란드 스타트업들에게 뭐 펀딩이라던가 투자나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소개해드린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 기업 파트너라던가 뭐 투자자와 이렇게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특정한 그런 분야의 사례가 뭐 궁금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이 현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국 스타트업이 예를 들면 유럽을 진출하고 싶은데 비즈니스 핀란드를 통해서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케이스도 예를 들면 뭐 한번 쿠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이사님께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 번 더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이벤트나 행사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냥 한국의 어떤 특정한 A라는 특정 스페시픽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또는 서비스 스타트업이 이거 한번 유럽 쪽에 한번 우리가 이게 정말로 워킹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비즈니스 핀란드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비즈니스 핀란드를 통해서 액세스를 딱 하면 뭔가 거기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도와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냐 이런 거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물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붙어서 기업을 에스코트 해주는 이런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 핀란드의 가장 장점은 처음에 그러니까 핀란드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비즈니스 핀란드를 통해서 수많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나 저희 노르딕 압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터그레이션 이렇게 도울 수 있고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그란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론이라든지 이런 파이낸스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여기에는 스타트업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창업자라든가 스타트업들이 핀란드로 들어올 때는 보통 비자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우대를 받고 편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핀란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게 비즈니스 핀란드라면 여기에 그 민간 커뮤니티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생태계에 들어오신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기회를 이벤트도 많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서 많은 기회가 모든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한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갑자기 그 핀란드에 가고 싶은 예. 생각이. 네. 그 질문 중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제가 간단히 연결해 Q&A에 지금 두 개가 예,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결정권이나 회사 참여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 질문이 사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 문화도 다르고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나라와 실제 기업과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핀란드가 의사결정권이나 회사 참여도가 바텀 투 업이 가능한 이유가 이 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조금씩 이제 핀란드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한국에 방송되어서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좀 챌린지, 좀 다운사이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핀란드에서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라인먼트입니다. 이게 북유럽 문화인데요. 얼라인먼트는 뭔가 하면은 스웨덴을 예를 들면 회의실에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이 전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하지 않으면 그 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핀란드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그 굉장히 작은 스크럼팀, 애자일 방식에 대해서 5명에서 7명 정도의 스크럼팀이 프로덕트나 피처를 만들고 있다면은 그 팀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사결정은 굉장히 잘 가이드된 그 비전과 그 비즈니스 고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거나 제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프로덕트 오너라든지 이제 프로덕트 리드가 그 의사들을 내서 컨솔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된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개 의견이 있다면 그걸 탑3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탑3로 결정된 거를 팀원들한테 다시 한번 온라인을 합니다. 팀원들한테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서 우리가 100개의 의견 중에 이 3개의 결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또다시 회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팀에서 최대한 온라인이 되고 그 디시전 메이킹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이럴 경우에 프로덕트 리드나 오너가 자신의 롤을 수행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모든 회사라는 게 이 목적이 프로덕트를 딜리버해서 이윤을 내는 것은 사실 변하지가 않습니다. 핀란드나 한국이나. 이 방법론적인 거에서 컬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지 아니면 그 중간을 잘 절충하는지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사결정이나 회사 참여도가 얼라인먼트를 바탕으로 되고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한 사람, 프로덕트 오너나 리드가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롤을 수행하는 거지 자신의 타이틀로서 이 의사결정을 딕테이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절충된 게 핀란드의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슈퍼셀이나 이에 헬싱키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케이스가 기업 문화나 고용계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적용하는 게 있어서는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EA 헬싱키에 있을 때 매년 LG에서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했고 저희가 호스팅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컬처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대기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프로세스나 인력이나 기술적으로 이미 탑 레벨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고요. 이걸 접근하실 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의 컬처와 마인드셋을 이 애자일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맞게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이 다큐멘테이션을 어떻게 클라우드에 관리하느냐. 예전에는 다 각자 부서마다 다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머징하고 이걸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업투데이트하게 유지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사실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LG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리포트를 볼 때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고 이미 다 쌓아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것을 어떤 밸류가 우리한테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저는 생각난다고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직장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how보다는 why에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가 받아들일 문화와 어느 선까지 용납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바텀업을 시도하는 여러 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결론은 한국에서 가능한 게 있고 한국에서 전혀 불가능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이 노르딕 컬처나 오픈 이노베이션이 다 듣기도 좋고 결과론적으로도 좋지만 이러한 모든 사례들이 헬싱키나 핀란드를 기반으로 된 사례들입니다. 이게 한국을 기반으로 된 좋은 사례들이 나오려면은 컨솔리데이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외부 컨설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저희 같은 이제 파트너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실제 프랙티컬한 예를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